지난 1년, 아이고. 너무, 뭐라 그럴까요? 격변의 1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그 전후에 1년의 일들. 그러니까, 지난 총선, 4월 13일 총선 끝나고 당선된 이후에는 예상도 못했죠, 사실은.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입법도 하고, 그 지역 현안도 해결하고, 정치를 저는 이제 그 전과 다르게 좀 친숙하고 시민들께서, 가까이 알 수 있는 재밌는 정치, 또 깨끗하고 공정하고, 부담 없는 좀 정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겠다. 막 의욕이 막 가득했어요. 입법할 것도 많고. 그래서 뭐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전국이 또 막 비상상황으로 흘러가고 탄핵 국면 가고 하는 와중에 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년을 돌아본다는 것 자체도 사실 조금 아직은 여유가 없고요. 쉬고 싶은 마음밖에 없고 요즘은 너무 힘들고 격변의 1년이었어요. 그림 전시회 사건, 무슨 또 명단 공개 사건, 조금 잠잠할 만하면 막 또 화제 대상이 되고, 방송 언론에 오르내리고 검색어 올라가고, 그 사이에 저는 뭐 그래도 그 감당을 하지만 제 가족이나 우리 보좌진이나 엄청나게 이제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하는 그런 이제 시기들이 계속됐었죠. 우선은 심심한 유감과 사과의 뜻을 표하고요. 어쨌든 저로 인해서 시작된 문자폭탄이라는 문화 내지는 어떤 흐름이라고 인정하고 그로 인해서 그 괴로움을 겪으시는 국회의원 분들께는 정말 유감과 사과의 뜻을 표합니다. 하지만 꼭 드리고 싶은 게 겪어본 사람으로서 제가 가장 먼저 겪었고 또 아마 저만큼 심하게 겪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 뭐 뭐니 하셔도 저는 뭐 제 그 아내나 딸과 연관된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그림과 영상과 조작, 합성, 또 글과 말로써 최대한 수치심, 모멸감, 분노를 자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뭐 수만 건, 수십만 건을 받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인이라면 이 공공의 영역에 나서고 대한민국을 어쨌든 자기가 믿는 신념, 그리고 이상, 그리고 철학에 맞게 법도 만들고 정책도 만들고 정권도 창출해내겠다라는 그런 그 뜻을 가지고 공개 영역, 정치 영역에 뛰어드신 정치인이시라면 자신의 정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시민들의 반응은 받으시는 게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 실제 오프라인상으로 폭력으로 이어지면 그건 절대로 안 되죠. 그건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고요.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그런 또는 문자로 그런 의사를 표현하고 문자를 보내고 하는 행동은 사실은 내가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얼마든지 정치인이라면 그 부분을 소화할 수 있고요. 저는 거꾸로 그분들의 연락처를 전부 수집해서 그리고 전부 이제 디지털 포렌식 하고 그 사회과학적 분류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분들 성향별로 다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다. 그래서 이분들의 성향에 맞게끔 맞춤형 문자를 제가 보내요, 역으로. 자주는 아니지만 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때때로 한 번씩 특히 저에게 가장 적대적이었던, 가장 공격적이었던 분들께는 보수의 의미, 보수의 진정한 그 가치, 보수의 품격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내드리면 이분들 중에 상당수는 그게 힘들고 괴로워서 저랑 연락을 끊어버려요. 아예. 저한테 욕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내는 부드럽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쉽게 풀어쓴 보수는 이래 합니다라고 더 괴로우신 거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격려 응원 문자가 더 많이 왔어요. 더 많이 보내주신 그분들께 또 감사의 또 연락을 드리고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고 그게 정치 아닙니까? 정치인들은 자기가 먼저 한 분이라도 더 자기의 그 선전 홍보 문자를 보내려고 심지어 불법을 감행하면서까지 개인정보를 수집하잖아요. 여기저기서 전화번호 수집해서 그분들께 연락처 보내면서
알아서 자발적으로 연락해 오시는 시민들을 왜 싫어합니까? 비록 그 컨텐츠 내용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라면 그 정도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활용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그런 좀 권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검경 관계는 이제 어떻게 조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검찰은 검찰대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고 바로 서야 되고요. 경찰은 경찰대로 역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법집행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경찰 개혁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검찰이라는 존재는 검찰이라는 존재대로 보고 왜 이런 국민적 불신을 받게 되느냐. 수사, 독자적인 수사,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그리고 기소 독점, 기소 재량, 그리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형의 집행, 이것까지 모두 다 검찰에다 쥐고 흔들어요. 거기다가 교정과 보호관찰이라는 전혀 다른 영역까지 법무부와 그 산하에 있으면서 검찰에 의해서 또 통제가 돼요.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되니까 권력이 집중되니까 권력이 한 곳에 모아져 있으니 당연히 부패할 수밖에 없고 자기들은 모르지만 자기들은 뭐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라고 하지만 밖에서 볼 때는 검찰 때문에 나라 망해 라고 보는 인식 격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검찰 권력의 해체, 불필요한 것들은 빼내고 본질이라고 해당되는 검찰은 뭐예요? 기소가 본질이란 말이에요. 개혁하겠다고 한다면 다른 거 모두 다 버리고 이 본질로 들어가서 기소 이외의 모든 것은 놓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수사란 영역은 어떠냐? 수사란 영역 중에 기소와 정말 직결되는 것만 그러면 두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양보한 것이 2차적 보충적 수사권이라고 하는 일본식 모델이에요. 이 부분까지 만약에 검찰이 거부하고 기존의 그런 공룡 같은 권력과 권한과 업무를 계속 가지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아예 영미식으로 완전한 검찰 조직의 해체로 가서 검찰은 기소 전담 국가 변호사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전 답이라고 봐요. 경찰은 경찰대로 우리는 지금 모든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수사권을 더 얹어서 갖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경찰 역시 불신의 대상이죠. 경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의 개가 돼서 권력을 위해서 경찰 내에서 어떤 용어가 횡행하냐면 심기경호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녀요. 심기경호는 그 신체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심기를 지켜주는 거예요. 기분을. 예. 그래서 권력자, 대통령이죠.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기분 나빠할 수 있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좋아할 만한 일을 알아서 찾아서 챙겨주는 거, 이게 심기경호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집회 시위가 있을 때 대통령께서 기분 나빠하시겠구나라고 한다면 직접적 지시가 없어도 알아서 시민들한테 물대포 쏘고 뭐 몽둥이 날리고 제거하고 천막 드러내고 이렇게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걸 인정해야죠. 그런 잘못, 그런 오류, 원래 주인인 국민을 모시지 않고 대리인에 불과하고 임시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권력자에게만 충성을 해왔던 그 경찰의 과거,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 이런 걸 모두 놔야 돼요. 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어떤 인사가 가장 파격적으로 느끼셨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가장 파격적인 인사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중에 가장 파격적인 인사는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인 것 같아요. 예, 정말로 깜짝 놀랐던,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고, 총무비서관은 이번에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보듯이 정호성 비서관, 그 가장 대통령의 측근이면서 모든 비밀을 공유하고 있어서 전적인 신뢰를 할 수 있는 누군가여야 하고 측근이어야 하는데, 그래갖고 이제까지 모든 대통령이 다,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마저도 최도술 씨인가요? 예, 본인의 가장 오래된 직위를 총무비서관으로 두고 계셨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공무원을 예. 파격이었죠, 정말. 예. 그 인사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노력을 해야죠. 최선의 노력을 끝까지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이해 못할 바는 아니죠. 우선
그 정치 전략적으로 봤을 때 야3당은 각자가 지금 이 선거 패배 후유증을 딛고 극복하고 교두보 확보를 해야 하고 선명성 경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존재의 의의 유권자들 지지자들께 각인시키고 호소해야 하고 특히 여권 지지층이 아닌 야권 지지층 그분들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을 특히 보수 같은 경우는 더구나 이 3당이 나눠서 갖는 형태니까 지역별로 나누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협치보다는 공격 내 눈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가 조그만 흠결이라도 발견되면 여당과 대통령을 공격을 해서 야당으로서의 존재감, 선명성 부각시켜야 될 정치 전략적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뭐 우리가 야당이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장이고 그렇겠죠. 하지만 그러한 정치 전략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설 경우 그게 부메랑으로 부작용으로 역작용, 역풍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서로가. 그래서 발목 잡기라든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든지 이건 국민들이 싫어하세요. 보수층은 더 싫어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잘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그 지나치다, 비난을 위한 비난이다, 역풍의 여지가 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도 굴복이나 굴종이나 혹은 야성의 상실이 아니라 진정한 협치를 한다라는 명분을 또 줘야 되고 그게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죠. 그게 마찬가지 맥락이죠. 야당 입장에서는 일단 공격의 물꼬를 잡았으니 더 그 안으로 더 들어와서 결과적으로는 이철호 의원이 오늘 뭐 탄핵 얘기까지 꺼내면서 그 본심을 드러낸 거죠. 탄핵 사유가 있어서 전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것이 불거져서 결국은 탄핵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탄핵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모든 흠결이 있을 때마다 계속 공격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끄럽게 만들고 더 이상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탄핵하자. 이렇게 만들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안경환 후보자 관련해서는 마찬가지예요.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그러한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란 말이죠. 그런데 본인이 후보자가 견디지 못해서 사퇴를 했다. 그럼 법무장관이라는 그 직무 자체가 이제 검찰 개혁과도 연관돼 있고 깊이 있게 검찰 권력의 저항의 대상이기도 했고 그런데 야당이 성공적으로 낙마시켰다. 그렇죠. 야당이 성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야당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출발점으로 또 삼는 거죠. 그래 이제 안경환 후보자 낙마했으니 여기에 대한 실패 책임도 묻자. 이렇게 하면서 조국 민정수석 그 다음에 또 조국 민정수석이 만약에 정말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조국 민정수석을 그 자리에 앉힌 대통령의 책임 이렇게 들어갈 거 뻔해요. 그래서 공격이 기점이 그렇죠. 이거는 아니잖아요. 정치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민정수석이 우병우가 한 짓들을 보면 우병우 민정수석이 한 짓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않고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인사검증에 있어서 어떤 애매모호하고 판단의 여지도 있고 결과적으로 본인이 사퇴하게 되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민정수석을 운용위에 부르겠다, 사퇴하라, 책임져라. 저는 그건 역풍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걸 본인들은 감당하지 못할 그런 그 선명성 경쟁 속에서 야3당이 내가 더 선명해라는 그런 것들을 우려다 보니까 나오는 잘못된 유치한 패착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래도 입법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입법안들을 준비를 계속 하고 있고요. 입법 로드맵을 정해서 한쪽 측면으로는 경찰 개혁, 그리고 다른 한쪽 측으로는 약자 보호. 그리고 이제 다른 한쪽 축으로는 그 국가 경제 사회 발전 이런 이제 세 가지 축으로 그 지속적으로 이제 입법안들을 내고 있는데 법안을 내는 것까지는 자신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통과라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계속 이제 노력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 이 현안과 어떤 뭐 정치적인 흐름 맥락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에서 그 대부분 방향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가 뭐 그 의원총회 같은 곳에서 의견 개진을 하면서 행하겠지만 되게 큰 방향이 정해지면 저는 주로 대중소통을 통해서 국민들과 함께 그런 바람직한 정치 변화, 정치적인 이제 일정, 개혁 이런 부분들의 국민 동참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제가 이제 주로 수행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지역 현안을 지속적으로 하나씩 한쪽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작은 것들 지속적으로 찾아서 발굴해서 해결해 나가고 다른 한쪽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좀 어렵게 힘들게 하지만 반드시 꼭 해결해야 할 것 3년 내 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다음 선거 때 제가 내세운 공약 이거 해결되었습니다라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이제 해나가는 것이죠. 그동안 이제 의원님께서는 정의를 상당히 많이 강조해 오셨잖아요. 네.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이제 의원님의 정치 활동에서 정의라는 걸 녹여내실지가 좀 궁금해서요.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정의는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정의입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100% 정의를 담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중에 재심으로 바로잡히기도 하고 한쪽이 치우친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재판에 권력자가 개입을 해서 또는 전관 예우 등이 작용을 해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 우리는 절대로 수긍할 수 없죠. 하지만 검사와 피고인 측에게 기계적으로 똑같은 기회를 부여하고 양자 모두 만족해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정의 수준은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고 이건 정의가 아니고 우리는 수긍할 수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장 보고 나쁜 놈이라고 쫓아내는 거 우리 수긍할 수 없어요. 정의와 같은 부정 입학 수긍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도의 한계, 인간의 한계, 사회문화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불공정, 불의 수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자꾸 정의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수긍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2017년이라는 이 시대의 상황, 시대 정신 80년 극복, 90년 극복, 2000년 극복해서 2017년까지 온 이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 시대 정신상 우리가 수긍할 수 없는 것 이것은 절대로 저항해서 결코 받아들이지 말자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보편성이죠.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일반적인 우리가 선진 민주국가라고 하는 그 수준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것들은 받아들이지 말자. 가장 그 극명한 예를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 동성애자 차별 그리고 개식용 저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수긍할 수 없는 거라고 봐요. 이건 반드시 해소하고 해결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노력을 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많은 비난 어떤 오해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지만 그것을 지금 당장 제가 힘이 없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기 위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입법을 노력을 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내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수긍할 수 없는 불의는 제거해 나가고 수긍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 이해를 구하면서 대한민국이 적어도 전체적인 흐름에서 사법적 정의, 교육적 정의, 사회적 정의, 경제적 정의, 문화적 정의 각 영역의 정의가 적어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되도록 하자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정의 개념이에요.